최근 카카오페이가 스테이블 코인 흐름을 타고 매우 크게 급등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앞으로 30%나 더 오를 수 있다고 합니다. 진짜 대박이죠. 네, 안녕하세요. 주식은 역시 기리기리 새기리십니다. 안녕하세요, 기리분들. 자, 오늘 증시는 조금은 쉬어가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이 정도 쉬어가면 뭐 당연하다라고도 말할 수 있겠죠. 오늘의 경제 공부 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공부하시죠. 렛츠 기리. 첫 번째입니다. 미국 증시는 상승. 어젯밤 미국 증시는 휴전으로 인해서 중동 긴장감이 완화되며 투심을 회복, 상승 마감했다고 합니다. 이 와중에 국제 유가는 6% 넘게 하락했고요. 이제 기름 넣으실 분들은 한 2주 뒤에 넣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장의 관심은 이제 다시 관세와 재정 정책으로 돌아갔다고 하는데요. 자, 한편 이 와중에 파월의 의회 발언도 관심을 받았습니다. 파월 아저씨 앞으로 금리를 어떻게 할 건가 대충 물어봤더니 인플레이션 가속화가 이어질지 더 많은 정보가 필요하다는 대답을 내놓으며 일단은 조금 회피하는 모습을 나타냈는데요. 그래서 일단 7월 금리도 동결될 확률이 매우 높다 이렇게 전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다만 이 와중에 미국 증시 전고점 근처까지 왔습니다. 엔비디아 등 또 전고점 근처까지 올라오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 과연 이 라인을 뚫고 올라갈 수 있을지 아니면 쌍봉을 만들지 한번 지켜보도록 할게요. 다음입니다. 로보택시 소식. 테슬라가 로보택시 서비스를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죠. 이제 진짜 따끈따끈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증권가에서는 평가가 갈리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 강세론자로 유명한 댄 아이브스는 로보택시가 좁은 돌의 언덕을 올라갈 때도 능숙하게 움직인다며 호평을 내놓았고요. 내년까지 시가총액이 2조 달러를 돌파할 수 있다 이렇게 평가했다고 하는데 참고로 지금은 1조 달러거든요. 2배나 오를 것으로 본다고 합니다. 그 반면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과속, 차선 오류 등의 문제들이 첫날부터 나타났던 만큼 경쟁사 대비 뒤처진다라는 평가를 내놓은 사람도 있었습니다. 또한 골드만삭스의 마크 델라니도 로보택시 내의 확장성을 확인해야 된다라는 보수적 입장을 내놓으면서 투자 의견 중립 목표 주가 285달러를 유지했다고 하네요. 자, 그리고 한편 경쟁사인 웨이모는 테슬라의 등장이 더욱더 박차를 가는 모습입니다. 우버랑 파트너십을 확대한다는 소식을 발표했고 우버가 7%나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다음입니다. 코스피 4천 갑니다. 자, 이번에 하나증권입니다. 하나증권은 코스피가 4천을 간다는 향한 강한 전망을 제시를 했다고 하는데요. 이제는 좀 지겨울 정도죠. 모두가 이제 위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 증시는 정부의 주저하는 강화 기조와 대북 친화 정책, 정치적 불확실성 해소와 원화 강세 등으로 저평가가 해소되는 중이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현재 디스카운트는 55% 수준으로 평균 30% 디스카운트 수준인 퍼 12.6배까지 가게 되면은 코스피도 4천까지 회복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하네요. 그리고 고객들의 예탁금 급증세도 지속되고 있으며 지수 급등세로 인한 공매도 쇼커버링 효과도 기대가 된다고 합니다. 다음입니다. 하지만 이 와중에 MSCI 선진 지수는 편입이 불발되었다는 소식입니다. MSCI 2025 시장 분류 검토 결과가 발표가 되었는데요. 기대감을 자극하는 이야기는 정말 많았으나 이번에도 실패로 돌아갔네요. 편입 후보군이라고 할 수 있는 관찰 대상국 등재에 실패했고요. 결국 또 1년이 지나야 내년 6월이 되어야 이 기회를 다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불발된 이유가 뭐냐? 심플합니다. 아직까지도 시장 접근성 면에서 부족하다고 하는데요. 공매도가 제기된 거는 긍정적인데 사실 갑작스러운 규제 변화 뭐 이런 것들이 좀 많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갑작스러운 규제 변화 가능성은 여전히 우려가 되어 일단은 조금 더 지켜본다고 합니다. 다음입니다. 삼전 하반기 8만전자 가나. 아마도 많은 분들이 기다리시는 소식일 것 같은데요. 삼성전자 2분기 실적이 컨센을 하회하고 바닥을 찍겠지만 하반기부터는 개선될 것이다 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KB증권은 삼성전자가 3분기부터는 DS 중심으로 실적이 개선되고요. 그로 인해 영업이익 좋아지고요. 전분기 대비 39%나 증가. 그러면서 목표주가 82,000원을 유지했다고 합니다. 곧 7만전자까지도 최소한 볼 수 있겠네요. 그리고 하반기는 그동안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던 HBM 품질 이슈,
파운드리 적자 우려 등이 완화될 것으로 본다고 하는데요. 특히 하반기에 예정된 엔비디아 HBM3 12단 품질 승인이 총매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지금 증시가 많이 좋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호재만 나와도 막 미치도록 올라가는 그런 장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이때 삼성전자한테는 딱 요 소식이 필요하겠죠. 엔비디아 품질 통과. 이 소식이 언제 나올지 몰라서 조금 답답하긴 하지만 그래도 기다리다 보면 결국 통과할 것이고 그때 우리는 삼전이 미치도록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확인할 수도 있겠습니다. 기다려 보자고요. 다음입니다. 그리고 하이닉스는 더 좋다고 합니다. 삼성전자는 하반기부터 실적이 좋아진다고 하는데 하이닉스는 2분기부터 이미 기대가 된다고 해요. 한국투자에서는 SK하이닉스가 2분기 역대 최고 수준의 영업이익을 기록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며 목표 주가를 32에서 34로 상향을 했습니다. 그리고 2분기에는 범용 D램과 HBM 출하량, ASP가 모두 상승하며 작년 4분기 실적을 초과한 분기 실적을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예상 규모는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23% 증가, 영업이익은 61% 증가한 8.8조 원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대박이죠. 다만 이 와중에 원달러 환경이 단기적 부담이긴 하지만 그래도 기업 펀더멘탈을 약화할 정도는 아니다. 이렇게 평가했다고 하니까 하이닉스 그리고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최근 들어 더 강한 모습인데 둘 다 어디까지 올라가는지 한번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대가 되네요. 다음입니다. 철강주를 요즘 보시는 분들은 없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왼쪽에 주봉을 보니까 최근 들어 분위기가 좀 바뀌고 있다는 느낌이 옵니다. 현대제철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대제철이 2개분기 연속 영업적자에서 벗어나 흑자 전환을 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드디어 철강도 타이밍이 오는 걸까요? 하반기부터 중국 철강 공급이 제한되면서 수출 감소가 나타날 것이란 예상이 보여주고 있고요. 지난달부터 부과 중인 중국산 후판 반덤핑 관세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보이며 중국, 일본 여련 반덤핑 예비 판정도 곧 발표될 것으로 예정으로 철강 업황이 말 그대로 좋아질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대제철 왼쪽에 보다시피 최근 들어 괜찮은 모습인데요. 철강주도 관심을 가져야 될지 기회분들이 혹시나 철강에 관심이 있다면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카카오페이 목표가 13만원. 최근 카카오페이가 스테이블 코인 흐름을 타고 매우 크게 급등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앞으로 30%나 더 오를 수 있다고 합니다. 진짜 대박이죠. NH투자증권은 카카오페이의 목표 주가를 13만원으로 상향 조정을 했고요. 상향 이유는 바로 스테이블 코인 때문에 그렇습니다. 카카오페이는 핀테크 대표 기업으로 CBDC 개발에 참여된 이력이 있으며 마이데이터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고요. 그리고 직접 발행 시 카카오 생태계에서 쓰임새도 높을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미 국내외 100만 개 이상의 가맹점도 있는 상황이라 스테이블 코인이 나오게 되면 발빠르게 움직일 것으로 예상이 돼서 그래서 상승 여력이 큰 것으로 보인다고 하네요. 과연 카카오페이 13만원 갈 수 있을까요? 다음입니다. 야, 듣던 중 반가운 소식이다 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스타벅스가 7년 만에 플라스틱 빨대를 다시 도입한다는 소식입니다. 아무래도 종이 빨대를 먹을 때 금방 눅눅해져서 좀 불편하고 느낌도 이상하고 냄새도 난다고 하죠. 그래서 스타벅스는 플라스틱 빨대를 도입하는데 그냥 플라스틱은 아니고 식물 유래 소재의 플라스틱 빨대를 도입해 시범 운영한다고 합니다. 다음입니다. 중국 기업들의 공세, 다이소 빨간불. 중국계 유통기업들이 국내에 쏙쏙 진출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미니소와 요요소, 배달 어플인 헝그리판다 등 다양한 기업들이 한국에 오고 있는데요. 참고로 미니소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다이소랑 비슷하게 생활용품을 판매하는 곳인데 여기의 특징은 여러 글로벌 IP를 캐릭터들이랑 같이 협업한 캐릭터 굿즈 제품을 많이 판매를 했었습니다. 예전에 한국에 많았죠. 저도 봤던 기억이 있는데 70개 정도의 매장이 있었는데 코로나 때 다 철수를 했었고요. 그런데 다시 작년 말부터 진출을 준비하고 올해까지 10개 매장을 오픈할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미니소와 달리 다이소랑 비슷한 요요소라는 곳도 있는데 그 친구도 군산에 1호점을 오픈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앞으로 다이소의 입지가 줄어들게 될지 한번 보도록 하고 그리고 배달업계에도 뭔가 또 다른 방향이 생길 것 같은데요. 중국의 헝그리판다 음식을 배송하는 업체죠. 여기서도 국내에서 배달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합니다. 과연 앞으로 어떻게 될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당장 생각을 해볼 거는 배달 어플에 헝그리판다 같은 게 나오면은 아마도 할인 정책이 엄청나게 커지겠구나. 일단 소비자들은 좋겠구나 라는 생각이 드네요. 다음입니다. 재미있는 소식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촌 이제 요기요에 없다. 자, 교촌 치킨이 이제 요기요 쿠팡이츠에서 배달이 불가능해진다고 합니다. 요기요나 쿠팡이츠를 사용하시는 분들에게는 슬픈 소식일 것 같은데요.
그 이유가 뭔가 바로 배민이랑 협업해서 배민 온리 계약을 맺을 예정이고, 배민과 그리고 공공 배달 앱인 땡겨요, 그리고 교촌치킨 자사 앱에서는 주문이 가능하지만 다른 배달 어플에서는 주문이 불가능하게 바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배민이랑 이제 단독으로 계약을 맺는 건데, 그 대신에 가맹점주가 부담하는 배민 중개 수수료를 인하받는 방식이라고 하더라고요. 개인적으로 많이 충격이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에 이 정도의 파워를 가진 프랜차이즈가 있을까? 사실 뭐 다른 그 커피 전문점이라고 해도 뭐야 여기는 메가커피가 없네? 그러면은 뭐 봄봄 시키지, 이렇게 그냥 다 넘어가지 않겠습니까? 중국집 같은 경우에도 뭐 홍콩 반점이 없으면 그냥 다른 중국집 시키고 다들 그러잖아요. 하지만 교촌만큼은 대체 불가능이다 보니까 이러한 전략을 사용하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대단하네요. 다음입니다. 집값 상승 기대감. 1년 후 집 가격이 더욱 오를 것이라는 소비자들의 심리 지표 주택 가격 전망 지수가 120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3년 8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는데요. 최근 서울을 중심으로 아파트 가격이 급등하면서 이러한 기대 심리가 반영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7월 금리 인하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하며 서울의 집값이 빠르게 올라오면서 변수로 작용했다고 하네요. 다만 이 와중에 금리 인하는 쉽지 않을 거라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집값이 올라갈 것으로 예상되다 보니까 7월 금리 인하는 쉽지 않을 거라고 하네요. 서울의 집값이 빠르게 올라오면서 변수로 작용했기 때문이라고 하고, 실제로 가계대출이 6월 동안 5조 원이나 늘어났다고 합니다. 다음입니다. 쪼개기 상장 멈춰. 한때 우리 증시에서는 쪼개기 상장이 유행했죠. 대기업들이 기업을 분할하고 IPO하면서 중복으로 상장했고, 거기서 우리는 매번 당하는 그런 모습을 나타냈었는데요. 하지만 이제는 그거를 용납 못하는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정부에서도 중복 상장 방지를 위해 규제를 마련하는 중이기도 하고, 중복 상장 시 모회사의 일반 주주에게 신주를 우선 배정하는 방안이 유력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SK 엠무브도 작년 말부터 상장을 추진해 왔었거든요. 하지만 시장 참여자들의 분위기와 정책으로 인해서 계획을 처리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이런 분위기가 나타나면서 앞으로는 중복 상장을 통해서 외형을 확장하는 거는 조금은 더뎌질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자, 그나저나 왼쪽에 SK, 야 진짜 많죠. SK 치니까 이렇게 많은 기업이 있고, 이게 또 다가 아니었습니다. 다음 장까지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앞으로 이러한 쪼개기 상장은 멈추게 된다고 하고, 개인적으로는 이거는 좋은 소식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입니다. 게임업계 위기론. 넥슨게임즈 박용현 대표가 게임 산업의 위기론을 제시했습니다. 그 이유가 뭔가 봤더니 게임 산업이 정체에 빠져 있다라고 말을 했고요. PC방 게임 순위만 봐도 10년 이상이 된 게임이 아직도 1등, 2등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다 보니까 이거 확실히 정책이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특히 요즘은 유튜브, 틱톡 등 여러 놀거리들이 많고 게임 매출을 앞지르고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다른 게임이 경쟁 상대가 아닙니다. 이제는 모든 유튜브, 틱톡 이런 것들 다 그 모든 게 경쟁 상대라고 말을 해볼 수 있고, 거기에 중국 게임 시장의 공습도 위협적인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 난관을 타개하려면 결국은 빅게임밖에 없다고 합니다. 새로 시작하는 10년짜리 게임, 이런 것들을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데, 과연 어떤 게임을 출시할 수 있을지. 마지막입니다. 자, 오늘부터 내일까지 대신증권에서 진행하는 사이닝 솔루션 어제 공부했죠. 청약을 진행하시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청약하도록 할게요. 자, 오늘 공부 여기까지 끝났습니다. 항상의 카정부에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길이셨습니다. 빠이요.